그 땅은 모두가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 위에 적힌 마지막 한 줄. 위자료 대신 받은 건 돌도 많고 그늘도 없는 오래된 감나무 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땅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차라리 돈으로 받았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 밭이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땅이었을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삶의 자리라는 걸요. 그날 괭이를 들고 처음 땅을 파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조각의 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이어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차가운 회의실 테이블 위에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 아니 은주 씨. 우리가 성의껏 준비했으니까 잘 보고 결정하세요. 서류에는 위자료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금 5천만 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항목 하나. 경기도 여주시 소재 임야 300평. 은주의 시선이 그 줄에 멈췄어요. 저 땅은 뭔가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마치 귀찮은 것을 치워버리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그거 시골에 있는 감나무 밭인데 솔직히 말해서 쓸모없는 땅이에요. 관리도 안 되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10년 넘게 방치해둔 땅이거든요. 제초 작업도 안 하고 감나무들도 다 늙어서 열매도 제대로 안 열려요. 차라리 현금으로 더 받는 게 나을 텐데. 옆에 앉은 남편도 거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그 땅은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놓으신 건데 지금은 진짜 아무 가치도 없어. 나도 어릴 때 한번 가본 게 다야.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은 아닙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시세도 낮은 편입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1,000만 원. 은주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천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땅. 언뜻 보면 괜찮은 조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시댁이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잠깐만요. 은주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현금은 6개월 분할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아파트는 3년 뒤 명예 이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땅만 즉시 명예 이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야 쓸모없는 땅이니까 빨리 처리하려는 거죠. 우리도 관리하기 귀찮고 은주 씨도 빨리 처분해서 돈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라면 왜 위자료 항목에 넣으신 거예요? 은주의 질문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뒤적이며 어색하게 말을 피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 재산이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아니 은주 씨가 원하면 빼도 되고. 은주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안에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그들이 절대 공짜로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일수록 뭔가 숨겨진 가치가 있었죠. 아니요. 저 이 땅으로 받을게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은주 씨, 정신 차려요.
1,000만 원짜리 땅 때문에 현금 1천만 원을 포기한다고요? 네. 그 대신 이 땅은 오늘 당장 명에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는 6개월 안에, 나머지 현금은 1년 안에 주시면 됩니다. 은주가 펜을 집어들며 조건을 제시했어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고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너 정말 미쳤구나. 그까짓 시골 땅 하나 받겠다고. 당신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은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법무사님, 그렇게 서류 수정해 주세요. 그날 오후 은주는 감나무밭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얇은 종이 한 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인사도 없이 먼저 떠났고 법무사만이 복도까지 따라 나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땅 시세가 정말 높지는 않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 땅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 혹시 나중에 땅 문서 확인하실 때 이상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법무사가 명함을 건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차가운 3월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은주는 가방 속 등기권리증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산 47번지. 주소만 봐서는 어떤 곳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은주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다정했던 남편, 결혼 후 점점 차갑게 변하던 태도,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무시, 그리고 마지막 6개월 동안 이어진 차가운 전쟁 같은 시간들. 은주는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를 검색했어요. 지도가 뜨고 초록색으로 가득한 산골 마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주말에 한번 가봐야겠다. 은주는 혼잣말을 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미영이었죠. 은주야, 오늘 어땠어? 잘 끝났어? 응, 끝났어. 위자료는 괜찮게 받았어? 그 집안이 돈 많다며? 뭐 그런 셈이지. 그런데 나 땅 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땅? 무슨 땅? 시골의 감나무밭. 300평? 미쳤어? 감나무밭을 왜 받아? 현금으로 받지. 미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사람들 표정이 이상해서 너무 빨리 처분하려고 하더라고. 에이, 그냥 정리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시골 땅 관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주말에 한번 가보려고. 진짜 가볼 거야? 혼자? 응. 내 땅인데 한번 봐야지. 전화를 끊고 은주는 다시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그 안 어딘가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있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쓸모없다고 말하는 감나무밭. 은주의 가슴속에서 묘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그 감나무밭에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3년 전 봄, 은주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눈빛은 따뜻했고
시부모님의 미소도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아침은 6시 반까지 준비해 주세요. 저희는 원래 일찍 먹거든요.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동거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죠. 은주는 놀라서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반이면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 해요. 싱크대에 그릇 쌓아두는 거 못 봐요, 저는. 네, 어머님. 빨래도 매일 돌리고 청소는 이틀에 한 번씩. 제 방도 청소해 주셔야 하고요. 시어머니의 지시사항은 끝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옆에서 남편은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한 달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온 집안을 청소하고 시부모님의 빨래와 식사를 챙겼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저녁 준비를 했죠.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티셔츠로 갈아입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뭘 도와줘? 이게 다 집안일 아냐? 엄마도 혼자 다 하셨는데. 하지만 어머님은 60평대 아파트에 사셨잖아. 여기는 100평이 넘는 데다 정원도 있고. 그럼 우리 집이 넓어서 싫다는 거야? 좁은 데서 살고 싶었으면 말을 하든가.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은주 씨, 이 미역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요? 우리 집은 원래 진하게 끓여 먹거든요. 은주 씨, 청소할 때 구석구석 좀 닦아요.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요. 은주 씨, 빨래는 이렇게 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배워야죠. 은주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름을 불렸습니다.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은주 씨라고 불렀어요. 마치 집에 고용된 가정부를 대하듯이. 어머님, 제가 다시 할게요. 은주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반박하거나 설명하려 들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이 아니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은주의 친정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은주는 가방을 챙기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나 이틀만 다녀올게. 이틀? 지금?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응. 큰 수술이라서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 부모님 식사는 누가 챙겨?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대한 위로도 걱정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부모님 식사 걱정뿐이었죠. 이틀 정도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 나이가 몇인데 알아서 하라고 해? 내가 음식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든가.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이틀치 반찬을 만들어 놓고 서랍마다 메모를 붙여놓고서야 집을 나올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이틀 동안 은주의 핸드폰에는 시어머니의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은주 씨, 냉장고에 김치가 어디 있어요? 은주 씨, 이 반찬 데우는 시간 좀 알려줘요. 은주 씨, 내일 아침은 뭐 먹으면 되나요? 은주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도 핸드폰을 붙잡고 일일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정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은주야, 너 시댁에서 뭐하고 사는 거야? 이게 결혼 생활이냐? 오빠 괜찮아.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도 낯설어졌어요. 늘 피곤한 표정, 생기 없는 눈빛.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도 시어머니의 성화에 그만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거의 잡지 못했습니다. 은주 씨가 외출하면 집안일을 누가 해요? 며느리가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은주의 모든 외출은 통제되었습니다. 2년째 되던 여름 은주는 작은 용기를 냈어요. 대학 동창회 모임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요. 저녁 식사 다 준비해 놓고 갈게요. 은주 씨, 저녁 때 손님 오시기로 했는데요. 네, 처음 듣는데요. 방금 막 약속 잡았어요. 아버님 친구분이 오신대요. 은주 씨가 준비해야죠. 은주는 이미 약속이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지 않냐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동창회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까지 손님 상을 차리고 10시까지 설거지를 마친 뒤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조용히 울었어요.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건을 입에 물고 흐느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계속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년째 되던 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은주의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은주 몰래 도장을 가져가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은주의 전 재산이었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주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어. 곧 갚을 거야. 그럼 말을 하고 쓰든가요? 이건 제 돈이에요.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무슨 돈을 따져? 은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가정부처럼 일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용돈을 받지 못했는데 먹고 잔다는 말이 귀에 못 박혔어요.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살다가는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이혼을 꺼낸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주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뭐, 이혼? 은주 씨가 감히?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더는 못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밥이나 제대로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집 가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돈 2천만 원부터 돌려받아야겠어요. 내 돈? 우리 아들이 쓴 돈이 내 돈이라고? 말다툼은 격해졌고 결국 남편이 나섰습니다. 알았어. 이혼하자. 대신 조용히 하고 위자료는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받아. 그렇게 6개월간의 지루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서류 전쟁, 차가운 문자 메시지, 금액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전. 그 모든 과정 끝에 은주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던 감나무 밭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 남편의 비웃음, 그 모든 게 은주에게는 오히려 확신을 주었어요. 이 땅에 뭔가 있어. 분명히. 은주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은주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보낸 첫 번째 주말이었어요. 이혼 후 시댁을 나와 구한 20평짜리 방. 좁았지만 은주에게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를 입력했어요.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40분. 은주는 조수석에 올려둔 등기권리증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빌딩과 아파트가 사라지고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시골 풍경이었죠. 신남리 입구에 들어서자 포장도로가 끝나고 좁은 시멘트길이 나타났습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어요. 은주는 속도를 늦추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 아래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은주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산 47번지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할머니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한 분이 대답했어요. 산 47번지, 거기. 옛날에 박씨네 땅 아뇨? 박씨요? 여기 오래 살다가 20년 전쯤 서울로 이사 간 집. 근데 아가씨가 거기는 왜?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땅이거든요. 한번 보러 왔어요. 할머니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가씨 땅? 그럼 박신혜한테 샀나? 아니요. 제가 다른 경로로 받게 됐어요. 다른 경로?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은주는 더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저 길로 쭉 올라가면 갈림길 나와. 거기서 왼쪽으로 가서 돌담 보이면 거기야. 근데 길이 좁아서 차는 아마 못 들어갈 거요. 네, 감사합니다. 은주는 인사를 하고 다시 차를 몰았어요. 뒤에서 할머니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자 정말로 길이 더 좁아졌어요. 양옆으로 자풀이 우거져 차 옆구리를 긁을 것 같았습니다. 100m쯤 더 올라가자 돌담이 보였어요. 은주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내렸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돌담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성인 남자 키만 한 높이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죠. 이끼가 끼고 군데군데 돌이 빠진 곳도 있었어요. 돌담을 따라 걸어가니 낡은 쇠문이 나타났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 잡초가 자라나 있었어요. 은주는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산 47번지 맞았어요. 자물쇠를 만져보니 오래되어 약해진 탓인지 힘을 주자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은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어요. 끽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주는 그 안을 마주했어요. 감나무 밭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감나무 밭이었던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우거져 있었고 감나무들은 제멋대로 가지를 뻗고 있었어요. 가지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듯 엉킨 가지들이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밑에서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첫 번째 감나무 앞에 섰을 때 은주는 그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굵은 줄기, 거친 껍질, 하늘을 향해 뻗은 수많은 가지들. 나무는 분명 오래되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만졌어요. 거칠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밭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감나무가 전부 12그루였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자풀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은주는 나무 사이를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때였습니다. 5번째 나무 밑동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은주가 가까이 다가가 풀을 헤쳤습니다. 작은 나무패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나무판에 까만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식수. 은주는 나무패를 들여다봤어요. 글씨는 분명 사람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정성스러운 필체였죠. 은주는 다른 나무들도 확인해 봤어요. 모든 나무마다 나무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1985년 4월 20일 식수, 1988년 5월 5일 식수, 1990년 3월 25일 식수, 각기 다른 날짜였어요. 한꺼번에 심은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하나씩 심은 거였습니다. 은주는 나무패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누군가 이 나무들을 정성스럽게 심고 날짜까지 기록해뒀다는 것을. 밭 한가운데 서자 주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방이 돌담으로 둘러싸인 300평 남짓한 공간. 하늘만 뚫려 있는 작은 세계 같았어요. 바람이 불자 나무가지들이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까지 차는 풀밭에 그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월의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색이 눈부셨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버려진 땅이고 관리도 안 된 황폐한 곳인데 은주는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3년 동안 시댁에서 느꼈던 답답함, 숨막히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도 버려졌구나. 은주는 혼잣말을 했어요. 주인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쓸모없다고 여겨진 땅. 어쩌면 지난 3년간의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감나무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관리받지 못해도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도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계절을 견뎌내며 살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나무 밑동에 기대 앉았어요. 거친 나무 껍질이 등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자바람 소리, 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후 2시, 벌써 3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은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밭을 나서기 전 은주는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잡초로 뒤덮인 땅, 엉킨 감나무들, 허물어진 돌담. 누가 봐도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달랐어요. 이곳은 버려진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였습니다.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은주는 쇠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올게.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 때 은주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선택한 건 실수가 아니었다고. 이곳에서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거라고.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 아까 그 할머니들이 여전히 정자나무 아래 앉아 계셨어요. 은주가 손을 흔들자 할머니들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다시 한번 눌러 저장했어요. 신남리 감나무밭. 자주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쓸모없다고 떠넘기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무패에 적힌 날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궁금증은 많았지만 은주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면 되니까요. 이제 이 땅의 주인은 자신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은주는 다시 신남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실었어요. 낫, 호미, 장갑, 쓰레기 봉투, 그리고 도시락까지. 오늘은 본격적으로 밭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에는 이번에도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어요. 지난주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은주가 차를 세우고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왔던 사람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47번지 간다는 아가씨. 또 왔네. 네, 오늘은 정리 좀 하려고요. 은주가 웃으며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가씨, 혹시 이혼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 나이에 혼자 시골 땅 찾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런가 싶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 이혼 많이 한다며? 그건 맞구만. 얼굴 보니까 맞네. 시집살이 힘들었지? 할머니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네, 이혼했어요. 그래서 위자료로 그 땅 받았나? 할머니, 그건 너무 사적인. 에이, 뭐가 사적이요. 어차피 마을에 소문 다 났는데. 아가씨가 지난주에 다녀간 뒤로 동네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어.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소문 속도를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래, 맞아요. 위자료로 받았어요. 그럼 전 2만. 근데 아가씨, 그 땅 말이요. 할머니가 은주를 붙잡았습니다. 그 땅이 원래 박씨네 땅이었는데 박씨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 감나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키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가버리고 그 뒤로는 아무도 안 왔어. 박씨요? 그분이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럼 직접 심고 가꾸고 그랬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밭에 가서 나무들 돌봐주고 우리 보고 감 익으면 따가라고 하고 그랬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아가씨 시댁으로 갔는지 모르겠네. 박 씨가 팔았나?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그냥 받은 거라서. 은주가 얼버무리자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나 보네. 그러게. 박 씨가 그렇게 아끼던 땅을. 은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인사를 하고 차를 몰아 밭으로 향했습니다. 감나무밭 세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은주는 지난주와 똑같은 풍경을 마주했어요. 무릎까지 차는 잡초, 엉킨 감나무 가지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저앉아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낯을 들었어요. 첫 번째 감나무 주변부터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낯질이 서툴러서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마른 풀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잘려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잠시 쉬려고 나무 그늘에 앉았어요. 그때 밭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은주가 고개를 돌리자 쇠문 밖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걸 보니 마을 주민인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땅 주인이에요. 주인? 박 씨 아니고? 네, 제가 최근에 땅을 받았어요. 남자가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 네, 잠시만요. 은주가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보여주자 남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진짜네. 근데 여자 혼자 이런 밭 관리할 수 있겠어? 여기 풀 베는 거 보통 일 아닌데. 천천히 할게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대단하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 남자가 팔짱을 끼며 감나무들을 둘러봤어요. 근데 이 나무들 언제 가지치기 했어? 10년은 넘어 보이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감도 제대로 안 열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가지치기요? 글쎄, 경험 없으면 힘들 텐데.
나무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남자가 턱을 괴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과수원하거든. 심심하면 한번 보러 오라고 할게.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뭐, 이웃인데. 근데 아가씨, 이혼했다며?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은주는 피식 웃었어요. 소문 빠르네요. 시골이 원래 그래. 새 사람 오면 하루 만에 동네 방네 다 알지. 근데 뭐, 이혼이 대수요. 요새 흔한 일이제. 아가씨는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이 땅 정리부터 하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요. 땅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다시 낯을 들었어요. 오후 내내 풀을 베고 잡목을 정리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시댁에서 3년 동안 집안일을 하며 느꼈던 답답함과는 달랐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은주 자신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은주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감나무 주변이 깨끗해져 있었어요. 아직 11그루가 남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밭을 나서는데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아가씨, 오늘 하루 종일 일했구만. 네, 조금 정리했어요. 밥은 먹었어? 도시락 싸왔어? 네, 먹었어요. 아주머니가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요. 좀 가져가. 혼자 사는데 밑반찬 있어야지. 아, 괜찮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 에이, 뭐가 어때. 이웃끼리 나눠 먹는 거지. 아가씨도 나중에 감 열리면 우리 좀 줘. 아주머니는 은주 손에 김치를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따뜻한 비닐봉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 미영이었어요. 은주야, 오늘도 그 밭 갔어? 진짜 매주 가는 거야? 은주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생각보다 재밌어. 다음에 같이 갈래? 난 패스. 목이 물리는 거 싫어. 근데 너 요새 표정 좋아진 것 같아. 뭔가 달라. 은주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땀에 젖고 흙이 묻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진 모습.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살아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혼녀라는 꼬리표, 호기심 어린 시선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도 은주를 며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밭을 가꾸는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은주는 조수석에 놓인 김치 봉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혼한 여자가 혼자 시골 땅을 가꾼다는 것.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일지 모르지만 은주에게는 자유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두 번째 나무 주변을 정리하고 세 번째, 네 번째도 천천히 하나씩 서두르지 않고 은주의 새로운 삶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신남리로 향했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은주의 얼굴을 기억했고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감나무 밭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12그루 중 8그루 주변의 잡초를 모두 정리했고 돌담 안쪽 길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은주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어요. 4월 둘째 주 토요일 은주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지난번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옆에 중년 여자가 함께였어요. 아가씨, 우리 집사람이요. 가지치기 보러 왔어. 안녕하세요. 김은주라고 해요. 여자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최정숙이요. 그냥 정숙이라고 불러. 나이 차이 많이 안 나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저가지치기 한 번도 안 해봐서 걱정이에요. 정숙이 감나무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10년도 넘게 손을 안 댔네. 가지가 이렇게 엉키면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병충해도 생기기 쉬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늦었어. 가지치기는 겨울에 하는 거거든. 나무가 쉬고 있을 때. 지금 자르면 나무한테 무리가 가. 은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숙이 얼른 손을 저었어요. 근데 죽은 가지나 병든 가지는 지금 잘라내도 돼. 오히려 빨리 제거하는 게 나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정숙은 가방에서 전지가위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나무 앞에 서더니 가지들을 살펴봤어요. 봐봐. 이 가지는 완전히 말라서 죽었지? 이런 건 바로 잘라내야 해. 싹둑 정숙의 가위질은 정확했습니다. 마른 가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도 제거해야 해. 다른 가지들을 방해하거든. 어떤 게 안쪽으로 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봐. 이 가지는 밖이 아니라 나무 중심을 향해 자라고 있잖아. 이런 가지는 햇빛을 가리고 통풍을 막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게 나무한테 좋아. 정숙이 시범을 보이고 은주에게 가위를 건넸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이 가지요? 맞아. 근데 너무 가까이 자르면 안 돼. 가지 밑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잘라야 해. 그래야 나무가 상처 회복을 잘해. 은주가 가위로 가지를 자르자 뚝 소리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들었어요. 잘했어. 처음 치고 괜찮은데? 이제 다른 나무들도 해보자. 두 사람은 오전 내내 나무들을 돌며 죽은 가지와 병든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정숙은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은주가 직접 해보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가지를 잘라야 할지 헷갈렸지만 점점 눈에 익었습니다. 정숙 씨, 이 나무들 몇 년이나 된 걸까요? 은주가 굵은 나무 줄기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글쎄, 40년은 넘어 보이는데. 나무 밑에 있는 팻말 봤어? 거기 심은 날짜 적혀 있던데. 네, 봤어요. 1980년대에 심은 거더라고요. 그럼 거의 40년이네. 감나무 치고는 꽤 오래됐어. 근데 관리만 잘하면 아직도 열매 맺을 나이야. 정숙이 나무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들 박 씨가 심은 거 알아? 네, 마을 분들한테 들었어요. 박 씨가 참 나무를 아꼈어. 매일 같이 와서 돌보고 감 익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어요. 왜 떠나신 거예요? 그건 나도 잘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떠나더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뒤로 소식이 없어. 이상하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나무들을 은주는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나무들. 한 사람이 정성껏 심고 가꾼 나무들. 그런데 왜 버리고 떠난 걸까요? 점심 무렵 정숙의 남편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은주 씨, 서울에서 매주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지 않아? 정숙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나도 처음에 시집 와서 과수원 일 배울 때 그랬어. 나무 만지고 흙 만지면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더라고.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그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은주 씨, 앞으로 이 밭을 어떻게 할 거요? 계속 가꿀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정리하고 싶어요. 이 나무들이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감이 열릴 거요. 관리만 잘하면. 정숙의 말에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이 열린다. 40년 된 나무들이 다시 열매를 맺는다. 정말요? 이 나무들이요? 그럼 나무는 늙어도 관리하면 살아. 사람이랑 똑같아. 오후에는 밭 안쪽 정리를 했습니다. 쓰러진 돌담을 다시 쌓고 물이 고이는 곳에 흙을 파냈어요. 은주의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숙 부부가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은주 씨, 다음 주에도 올 거지? 네, 올게요. 그럼 내가 비료 좀 가져올게. 지금 밑거름 줘야 나무가 힘을 받아. 얼마예요? 제가 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우리 과수원 거 조금 떼어주는 거지 뭐. 정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근데 은주 씨, 장갑 그거 말고 두꺼운 거 사. 손 다쳐. 내가 다음에 하나 줄게.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함께 밭을 나섰어요. 은주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은 밭에서 은주는 12그루의 나무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가지치기를 한 나무들이 한결 깔끔해 보였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시작은 했어요. 은주는 첫 번째 나무 밑에 붙어 있던 나무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식수. 누군가 이 나무를 심던 날. 40년 가까운 세월 전. 그날 그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이 작은 묘목을 심었을까요? 언젠가 이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을 거라는 희망으로 심었겠죠. 은주는 나무 줄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나무 껍질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40년을 견뎌온 나무. 관리받지 못한 10년을 버텨낸 나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시 돌볼게. 은주는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무가지들이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주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물집이 터진 자리가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집안일을 하며 생긴 상처와는 달랐습니다. 이 상처들은 은주 자신이 선택한 일에서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오늘 수고했어. 다음 주 토요일에 봐. 비료 준비해 놓을게. 은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차창 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밝았어요. 감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나무들과 함께 은주 자신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5월이 되자 감나무 밭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앙상했던 가지마다 초록빛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손을 댄 8그루는 특히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정숙이 가져다 준 비료가 효과를 본 거죠. 5월 셋째 주 토요일, 은주는 아직 손을 못 댄 마지막 4그루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중 10번째 나무는 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유독 나무 밑동 주변에 돌이 많았습니다.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돌을 쌓아뒀을까? 은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주먹만 한 크기부터 머리통만 한 것까지 20개가 넘는 돌이 나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을 옮기는데 뭔가 딱딱한 것이 호미에 걸렸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돌이 아니었어요.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 은주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흙을 파내자 항아리의 윗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옹기로 만든 작은 항아리였어요. 뚜껑이 천으로 덮여 있었고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어요. 흙을 털어내고 뚜껑의 천을 풀었습니다. 천 아래 나무 뚜껑이 있었고 그것을 열자 안에서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봉투를 열자 안에서 문서 몇 장과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토지 관련 서류였어요. 제일 위에 있던 건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는 1994년 6월 12일. 매도인 박상철, 매수인.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수인 이름이 익숙했어요. 강민수, 전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은주는 서류를 다시 찬찬히 읽어봤어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산 47번지. 분명 이 땅이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5천만 원. 1994년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다음 문서는 영수증이었습니다. 박상철이 강민수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 영수증 귀퉁이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약속을 믿습니다. 짧은 한 줄. 은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은주는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손으로 쓴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2일. 오늘 첫 감나무를 심었다. 작은 묘목이지만 언젠가 이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을 날을 기대한다. 아내와 함께 심은 이 나무가 우리 가족의 시작이 되기를.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상철, 이 땅의 전주인. 그가 쓴 일기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세 번째 나무를 심었다. 딸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이 나무와 함께 딸도 건강하게 자라길. 1988년 5월 5일. 네 번째 나무. 아내의 생일에 심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감나무. 매년 가을이면 우리는 함께 감을 따며 행복했다.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각 나무마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과수원을 만든 게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나무에 담은 거였습니다. 수첩 중간쯤 넘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992년 7월 20일. 아내가 아프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 감나무 밭에서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는데 1993년 2월 3일. 아내가 떠났다. 이제 나 혼자 남았다. 딸은 서울에서 공부 중이고 나는 이 밭을 지킨다. 아내와 함께 가꾼 이 나무들을. 은주는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수첩을 쥔 손이 떨렸어요. 1994년 5월 10일. 딸에게 큰 병이 생겼다. 서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밭을 팔아야 할 것 같다. 1994년 6월 12일. 오늘 이 땅을 팔았다. 강민수라는 사람에게. 그는 내게 약속했다.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다시 찾아오면 돌려주겠다고. 딸의 병이 나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힘이 생기면 그때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다고. 나는 그 약속을 믿기로 했다.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한 약속. 땅을 되돌려주겠다는 약속.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20일. 이 수첩과 서류를 10번째 나무 아래 묻는다.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이걸 찾을 것이다. 아니면 이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찾을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나무들아,
잘 있거라. 내가 심은 모든 나무들아. 수첩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수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상철은 딸의 치료비 때문에 땅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판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판 거였죠. 그런데 전 시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12그루의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각 나무마다 붙어 있던 나무패, 거기 적힌 날짜들, 그 모든 게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가족의 기념일, 소중한 순간들을 나무에 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래서 시어머니가, 은주는 혼잣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 땅을 빨리 처분하려 했던 이유. 약속을 어긴 걸 숨기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만약 박상철이나 그의 가족이 돌아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곤란해지니까요. 은주는 서류와 수첩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은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은주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봉투를 품에 안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박상철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계실까요? 딸의 병은 나았을까요? 왜 이 땅을 되찾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봉투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서류들도 수첩 내용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봉투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밭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쉽게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감나무 밭을 바라봤어요. 돌담 너머로 보이는 초록빛 나무들.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것을. 단순히 위자료로 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이 담긴 약속이 깃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야겠다고, 박상철을 찾아야겠다고. 감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나뭇잎을 떨었습니다. 마치 은주의 결심을 응원하는 것처럼. 일요일 오전 은주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항아리에서 꺼낸 서류들과 수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밤새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주는 노트북을 켜고 박상철 여주시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져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있다고 했지. 은주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딸에 대한 언급은 여러 번 나왔지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다만 1987년생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은주 씨, 어제 급한 일 생겨서 못 갔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숙 씨,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우리 집으로 올래? 점심 먹고 가. 1시간 뒤 은주는 정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에서 정숙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어서 와. 뭐 그렇게 급한 일이요? 거실에 앉자 은주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정숙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항아리를 찾은 것, 수첩의 내용, 그리고 전 시아버지의 약속. 정숙은 수첩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박 씨가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우리는 그냥 갑자기 떠났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숙 씨, 박상철 씨 딸 아세요?
이름이라도 알면 찾을 수 있을 텐데. 딸, 잠깐만. 정숙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오래된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랑 박신의 딸이랑 같은 해에 태어났거든. 여기 사진이 있을 거요. 정숙이 앨범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를 폈습니다. 마을 잔치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여럿 모여 있는 사진 속에 정숙이 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박신의 딸. 이름은 박지혜였나? 맞다, 박지혜. 은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지혜. 은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은주 씨, 이거 찾아서 어쩌려고? 땅 돌려줄 거요? 정숙의 질문에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박지혜 씨를 찾아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뒤에는 그때 생각해 볼게요. 은주 씨 참 대단하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모른 척 할 텐데. 정숙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돈 문제가 엮이면 복잡해질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본격적으로 박지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뒤지고 각종 커뮤니티를 검색했어요. 1987년생 박지혜. 서울에서 공부했다는 단서. 이틀을 검색한 끝에 마침내 찾았습니다. 한 병원 홈페이지에 박지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간호사 소개 페이지였습니다. 나이도 맞았고 출신지가 경기도 여주로 되어 있었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지혜 간호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근무 중이신데요.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급한 건 아니고 제 번호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은주는 통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쯤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인데요. 제게 연락하셨다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또렷했습니다. 은주는 심호흡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혹시 여주시 신남리에 계셨던 박상철 씨의 따님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제 아버지를 아세요? 박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신남리 감나무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나무밭. 아버지 땅이요? 네. 내일 시간 되시나요? 다음 날 오후 은주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박지혜를 만났습니다. 37살의 여성은 수척해 보였어요.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수첩과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어떻게... 박지혜가 수첩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글씨예요.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은주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땅, 밭을 정리하다 찾은 항아리, 그리고 수첩에 적힌 내용들. 박지혜는 수첩을 읽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겨두셨구나. 몰랐어요. 박지혜 씨, 실례지만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박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은주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16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버지가 땅을 파셨어요. 그때는 어렸고 아파서 자세한 걸 몰랐는데 박지혜가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 땅을 다시 찾으러 가야 한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근데 제가 치료받느라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서 차마 못 가셨나 봐요. 그럼 땅을 팔았던 사람이 강민수 씨요. 아버지가 생전에 몇 번 연락하셨대요. 땅을 되찾고 싶다고. 근데 매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만 하시고 결국 연락이 끊겼대요. 박지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감나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심은 나무들은 잘 있을까? 감은 열리고 있을까?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철은 끝내 자신의 땅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은주 씨, 박지혜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땅,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감나무들 가지치기하고 비료 주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려고요. 박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아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박지혜 씨,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면 명확해요. 강민수 씨가 땅을 되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는 안 계신데. 게다가 그 땅은 이미 은주 씨 거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박지혜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감나무들 계속 돌봐주세요.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나무들이에요. 각 나무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나무들이 다시 열매 맺을 수 있게 돌볼게요.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라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지혜는 어린 시절 감나무 밭에서의 추억을 들려줬어요. 아버지와 함께 감을 따던 날들, 나무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던 기억들. 헤어질 때 박지혜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감이 열리면 연락 주세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꼭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밭의 진짜 가치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1,000만 원, 5천만 원 같은 숫자로 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한 가족의 삶이 담긴 곳이었어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아픔까지 모두 품고 있는 땅. 은주는 이제 그 땅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6월 초 은주는 매주 빠짐없이 감나무 밭을 찾았습니다. 이제 12그루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초록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숙의 도움으로 병충해 방제도 했고 밑거름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은주가 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을 입구에서 낯선 차가 보였어요. 검은색 수입차. 신남리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습니다. 은주가 자기 차에 다가가자 검은 차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은주는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든 채 은주를 노려봤어요. 은주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제 땅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상한가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땅이라고? 아직도 그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어?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질 거예요. 은주 씨,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그 땅 팔아. 내가 사줄게. 2천만 원 줄 테니까.
2천만 원. 등기권리증에 적힌 평가액의 2배였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 땅을 사시려고 하세요? 쓸모없는 땅 가지고 있어봤자 은주 씨한테 뭐가 좋아? 돈으로 바꾸는 게 낫지. 어머님도 쓸모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땅을 왜 2천만 원이나 주고 사시려고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 봐, 은주 씨. 나쁘게 하지 말자. 돈 받고 깔끔하게 정리해. 싫어요. 안 팔아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3천만 원 줄게. 그 정도면 괜찮잖아. 얼마를 주셔도 안 팔아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은주 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제 거고 팔 생각 없어요. 정신 차려. 그 땅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매주 여기까지 와? 서울서 1시간 반씩 걸려서?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상철의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에휴, 답답해. 좋아, 그럼 4천만 원. 마지막이야. 4천만 원. 처음 제시한 가격의 4배였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박상철과의 약속. 그 약속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거였죠. 안 팔아요. 5억 원을 주셔도 안 팔아요. 은주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주의 팔을 잡았어요. 은주 씨,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지금 팔면 깔끔한데 괜히 욕심 부리다가 협박하시는 거예요? 은주가 팔을 뿌리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그 땅 가지고 있으면 귀찮은 일 생길 수도 있어. 어떤 귀찮은 일이요? 그냥 여러 가지. 아무튼 잘 생각해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은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저 사람이 누구요? 비싼 차 타고 와서 뭐라 하던데. 전 시어머니예요. 아, 그래. 표정 보니까 안 좋게 헤어진 것 같던데. 땅 달라고 했어? 할머니의 예리한 추측에 은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네. 팔라고 했어요. 팔지 마. 저런 사람들은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멀쩡한 땅을 왜 그렇게 쓸모없다고 했겠어? 할머니가 은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가씨가 와서 밭이 살아났어. 박 씨가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거야. 은주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은주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우의 변호사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은주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주시 신남리 소재 토지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의뢰인이 누구신가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좋은 가격을 제시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은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변호사를 통해 접근한 거였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락 주지 마세요. 김은주 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필요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 미영이 연락을 해왔어요. 은주야, 너 요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혹시 그 밭 때문이야?
은주는 미영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 변호사의 연락. 미쳤네. 그 사람들이 왜 그래? 쓸모없다며 떠넘긴 땅을 왜 이제 와서 사겠다는 거야?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봐. 그거 내가 알아낸 거 있잖아. 그 박상철 씨 이야기. 그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분명 그거 때문일 거야. 미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주야, 조심해. 돈 문제는 사람 무섭게 만들어. 특히 내전 시댁 같은 사람들은 더. 알아. 근데 나 안 팔 거야. 왜? 돈 받고 팔면 편하잖아.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야.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곳이고 나한테도 의미가 있어. 여기서 내가 다시 시작했거든. 너 정말 달라졌다.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바로 팔았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네. 그날 저녁 은주는 박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 씨,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은주 씨. 무슨 일이세요? 은주는 시어머니의 방문과 변호사 연락을 이야기했어요. 박지혜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긴 걸 숨기고 싶은 거죠. 지혜 씨,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알리면, 그러니까 그쪽 시댁에 아버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약속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근데 은주 씨, 괜찮겠어요? 복잡해질 텐데. 전 괜찮아요. 오히려 진실을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은주 씨, 고마워요. 근데 무리하지 마세요. 은주 씨가 다칠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더 조급해질 거였습니다. 은주가 땅을 팔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쩌면 더 강하게 압박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 땅은 이제 단순히 위자료로 받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박상철의 삶, 박지혜의 추억, 그리고 은주 자신의 재출발이 모두 담긴 곳이었어요. 은주는 책상 서랍에서 박상철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그의 글을 다시 읽었어요. 이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찾을지도 모른다. 은주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박상철이 바랐던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땅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그게 박상철에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은주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은주가 감나무 밭을 처음 본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여름 내내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나무들을 돌봤고 태풍이 올 때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은주가 밭에 들어섰을 때 눈앞의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감이었습니다. 12그루의 나무마다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크고 탐스러운 감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진짜 열렸네. 은주는 혼잣말을 하며 첫 번째 나무 앞에 섰습니다. 1987년 3월 15일에 심어진 나무. 박상철이 딸의 탄생을 기념해 심었던 그 나무였어요. 가지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뻗어 감 하나를 만져봤어요. 매끄럽고 단단한 감촉. 아직 덜 익었지만 곧 붉게 익을 거였습니다. 은주 씨,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돌아보니 정숙이 남편과 함께 밭 입구에 서 있었어요. 정숙 씨 봤어요? 감이 열렸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정숙이 밭 안으로 들어와 나무들을 둘러봤어요. 어머, 대박.
이렇게 많이 열릴 줄은 몰랐는데 은주 씨가 정말 잘 돌봤네. 정숙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 은주 씨가 매주 와서 정성껏 돌봤으니까 나무들이 보답하는 거지. 정숙의 남편도 나무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도 좋아 보이네. 이 정도면 한 나무당 50개는 넘게 열렸을 거요. 12그루니까 600개는 될 듯한데. 600개나요? 은주는 놀랐습니다. 600개의 감? 상상도 못했던 수확이었어요. 2, 3주 더 있으면 다 익을 거요. 그때 따야 해. 어떻게 따요?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은데. 걱정 마.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할게. 다들 도와줄 거요. 정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박신의 감나무 밭에서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는 소식.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밭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진짜 감이 열렸네. 박 씨가 심은 나무들이 아직 살아 있었구만. 이 아가씨가 정성으로 돌봤나 보네. 할머니들이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은주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나도 예전에 박 씨한테 감 얻어먹었는데 참 맛있었어. 이 나무감은 단맛이 끝내주거든. 그래요? 전 아직 맛을 못 봤어요. 2, 3주 뒤에 따면 알 거요. 박 씨가 특별한 품종을 심었거든. 보통 감하고 달라. 은주는 나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박상철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품종을 고르고 나무를 심었을까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감들은 점점 붉게 익어갔어요. 은주는 매일 밭 사진을 찍어 박지혜에게 보냈습니다. 지혜 씨, 감이 거의 다 익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수확할 건데 오실 수 있어요? 정말요? 가고 싶어요. 꼭 갈게요. 토요일 아침 9시 은주가 밭에 도착하자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과 남편, 할머니들, 그리고 젊은 부부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은주가 인사하자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박 씨 생각나서 왔어. 그리고 은주 씨 덕분에 이 밭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 10시쯤 박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은주가 소개했어요. 박상철 씨의 따님이세요. 이 나무들을 심으신 분의 딸. 마을 사람들이 박지혜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지혜 아니가? 많이 컸네. 할머니, 기억하세요? 저 박지혜예요. 그럼 기억하지. 어릴 때 여기서 얼마나 놀았는데. 박지혜는 감나무 밭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은주가 박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같이 감 딸까요? 네.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바구니를 들고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감을 땄어요. 박지혜는 첫 번째 나무, 자신의 탄생을 기념해 심어진 나무 아래 섰습니다. 이 나무가 제 나무예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날 심으셨대요. 박지혜가 감을 하나 따서 두 손으로 받쳐들었어요. 주황빛 감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다시 왔어요. 박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오후 내내 수확이 이어졌습니다. 큰 바구니가 하나씩 채워졌어요. 예상대로 600개가 넘는 감이 나왔습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은주가 감 더미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숙이 대답했어요.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지혜 씨도 가져가고 그래도 남으면 판매할 수도 있어. 판매요? 응. 이 감 품질 좋아. 농협이나 시장에 내면 잘 팔릴 거요. 저녁 무렵
수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한 바구니씩 감을 받아갔어요. 고맙습니다, 은주 씨. 오랜만에 박신의 감 먹어보네. 에이, 제가 더 감사하죠. 도와주셔서. 박지혜도 큰 상자 2개를 차에 실었습니다. 은주 씨,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의 나무가 이렇게 다시 열매를 맺을 줄은. 저도 기뻐요. 지혜 씨 아버님이 심으신 나무들이잖아요. 박지혜가 밭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은주 씨, 이 밭 계속 지켜주세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곳을. 약속할게요. 해가 지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은주는 혼자 밭에 남았습니다. 감을 다 딴 나무들이 홀가분해 보였어요.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첫 번째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손에는 제일 크고 예쁜 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아직 따지 않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박상철 씨, 제가 잘 돌봤죠?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혜 씨도 왔었어요. 아버님의 나무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 행복해하면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땅 한 조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쓸모없다는 말을 듣고 받은 거였으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여기는. 은주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는 제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도 이 나무들처럼 방치되고 버려진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나무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저도 다시 살아났어요. 은주는 손에 든 감을 나무패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작은 제사였어요. 일요일 저녁 은주는 원룸에서 감을 깎았습니다. 첫 감의 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다. 정말 달았어요. 은주가 먹어본 감 중에 가장 달고 맛있었습니다. 박상철이 고른 품종, 그가 정성껏 키운 나무의 열매. 핸드폰으로 친구 미영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감 수확했어. 너도 줄게. 와, 진짜 예쁘다. 근데 너 요새 완전 농부 됐네? 키읔키읔키읔, 그런가? 응.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달라졌어. 뭔가 여유로워진 느낌? 은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의 자신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려 피부는 까무잡잡해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회사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숙이 연결해 준 거였습니다. 김은주 씨, 감 샘플 받아봤습니다. 품질이 아주 좋네요. 전량 구매 가능합니다. 은주는 놀랐습니다. 남은 감이 400개 정도 되었는데 모두 팔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당 2,000원에 매입하겠습니다. 8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 그 돈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박상철의 나무가 다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 은주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절반을 박지혜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지혜 씨, 감을 팔았어요. 수익금 절반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은주 씨. 그건 은주 씨 거예요. 은주 씨가 돌본 거잖아요. 지혜 씨 아버님의 나무잖아요. 당연히 나눠야죠. 결국 박지혜가 수락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은주는 감나무밭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10년 넘게 버려졌던 나무들이 다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 박지혜, 그리고 은주 자신에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땅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열매가 증명했으니까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감 수확이 끝나고 일주일 뒤
은주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우. 내용 증명이었어요. 은주는 봉투를 뜯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귀하가 소유한 여주시 신남리산 47번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전시댁이 마침내 법적 수단을 동원한 거였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읽으며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소송 이유가가 황당했거든요. 해당 토지는 이혼 협의 과정에서 착오로 이전된 것이며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착오라니. 은주가 직접 선택해서 받은 땅을 착오라고 우기는 거였습니다. 은주는 즉시 박지혜에게 연락했어요. 지혜 씨, 예상했던 일이 터졌어요. 소송 예고장 받았어요. 아, 진짜요? 은주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생긴 거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혜 씨가 가지고 계신 아버님 관련 자료들 혹시 더 있으면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당장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은주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개받은 젊은 여성 변호사 김민지였어요. 은주 씨, 이 케이스 흥미롭네요. 상대방이 착오를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숨겨진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민지 변호사가 박상철의 수첩과 계약서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네. 1994년에 강민수 씨가 박상철 씨에게 땅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이 수첩 내용이 결정적이네요. 그리고 계약서 여백에 적힌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문구도 중요해요. 이건 단순 매매가 아니라 조건부 거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특히 상대방이 이 사실을 숨기고 착오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2주 뒤 전 시어머니가 직접 은주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은주가 로비로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힌 채 서 있었습니다. 은주 씨, 대체 왜 이래? 소송까지 가게 만들 거야? 어머님이 먼저 소송 예고장을 보내셨잖아요. 그건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은주 씨가 땅을 팔지 않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로비 구석 소파로 시어머니를 안내했어요. 어머님, 제가 박상철 씨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1994년 땅을 살 때 하신 약속. 나중에 돌려주시기로 한 약속. 그거 지키지 않으셨죠?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주는 가방에서 수첩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박상철 씨가 남긴 일기예요. 딸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면서 시아버님께 받은 약속을 적어놨어요. 시어머니는 수첩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걸 찾은 거야? 나무 밑에 묻혀 있었어요. 박상철 씨가 언젠가 돌아올 날을 위해 남겨둔 거예요. 은주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발 이거 없던 일로 해줘. 내가 잘못했어. 땅 돌려주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한 건 인정해. 근데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박상철 씨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그 땅을 그리워하시면서요. 은주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알아. 남편이 몇 번 연락받았거든. 박 씨한테서 땅 이야기하면서. 근데 남편이 계속 미뤘어. 나중에 하면서. 그러다 박 씨가 연락을 안 하더라고. 포기하신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으니까.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 나도 사람이야.
양심이 있어. 그 땅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래서 위자료로 준 거야. 처분하고 싶었어. 그런데 제가 그 땅을 가꾸고 감을 수확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다시 가져가고 싶으신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송 취하하세요. 이 수첩 내용이 법정에 나가면 어머님께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약속을 어긴 것, 숨기려고 한 것 다 드러나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은주 씨는 그 땅을 어떻게 할 건데? 계속 돌볼 거예요. 박상철 씨가 사랑했던 나무들이고 제게도 의미 있는 곳이니까요. 팔 생각은 없어? 없어요. 평생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소송 취하할게. 대신요?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지도 마.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일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박상철 씨의 이야기는 기억되어야 해요. 대신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을게요. 어머님이 먼저 소송을 걸지만 않으신다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3년 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떨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소송 취하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민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주 씨, 축하해요.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정말 끝까지 가지 않고 취하를 받아낸 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법정 싸움은 양쪽 다 상처받거든요. 전화를 끊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주말 은주는 박지혜와 함께 감나무 밭을 찾았습니다. 감을 다 딴 나무들은 이제 겨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 소송 취하됐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이제 이 땅은 완전히 제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박지혜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아버지가 이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은주 씨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지혜 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 땅의 공동 소유자로 지혜 씨 이름을 올릴게요. 절반은 지혜 씨 거예요. 박지혜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은주 씨가 돌본 거잖아요. 제가 뭘 했다고. 지혜 씨 아버님의 땅이에요. 당연히 지혜 씨 몫이 있어야죠. 은주 씨,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마음 편하게 이 땅을 지킬 수 있게요. 박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은주 씨. 정말 고마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은주 씨, 내년에도 감이 열릴까요? 당연하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열릴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같이 수확해요. 약속할게요. 한 달 뒤 신남리 마을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박상철 추모 감나무밭. 은주와 박지혜가 함께 만든 표지판이었어요. 박상철의 이야기, 그가 나무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표지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씨가 기뻐하겠네. 그 아가씨가 참 잘했어. 땅을 살려냈어. 겨울이 왔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매주 감나무 밭을 찾았어요. 눈이 쌓인 나무들을 보며 내년 봄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은주는 밭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은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었죠.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받은 땅 한 조각.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땅은 쓸모없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주는 다시 시작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은주는 첫 번째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1987년 3월 15일. 박지혜의 나무. 가지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 제가 약속 지킬게요. 이 나무들 평생 돌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렸어요. 반짝이는 눈송이들이 은주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추운 겨울이었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봄이 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영이었어요. 은주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어디야? 밭에 있어. 또, 이 추운 날 왜 거기 가 있어? 그냥 오고 싶어서.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너 진짜 달라졌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좋은 쪽으로. 그치? 나도 그렇게 느껴. 그 땅밭길 잘한 것 같지? 은주는 눈 덮인 감나무 밭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최고의 선택이었어.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땅. 쓸모없다고 버려진 감나무밭.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삶이, 한 가족의 사랑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자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가치는 숫자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진심을 다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감나무들은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은주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은주는 그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은주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땅, 자신의 나무들이 기다리는 이곳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땅은 버린 거라고, 쓸모없는 감나무 밭이라고요. 하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죠. 삶도 그렇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어딘가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기다려온 시간, 쌓여온 노력, 그리고 언젠가 꺼내질 진심 하나. 그날 그녀는 돈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시 믿게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직 파보지 않은 감나무 밭이 있기를 바랍니다.